나오는 그 청록파 아시죠? 청록파가 아니고 자, 우리가 시인 중에 보면 생명파가 있어요. 생명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생명파가 있고 청록파가 있어요. 생명파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인생파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파. 인생을 다루니까. 그래서 이 청록파 시인은 당연히 누가 있다? 서정두가 있고 유치환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박모 오장환 아닌가? 오장환이 그 동원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원에 접시꽃 당신 도종환 시인 이분이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얘기했을 텐데. 오장환. 그다음에 청록파가 이렇게 있어요. 요즘은 박두진 청록파. 여러분 청록파는 다 알 거예요. 근데 공부라는 건 뭐냐면요. 공부라는 알려줘. 청록파 이렇게 이건 누구나 다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 모르는 가르쳐주지. 근데 청록파가 왜 청록파냐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엄마 안 있다. 청록이 뭔 뜻이에요? 청록. 청색. 그러니까 색깔한 거 맞아. 청이니까. 이 녹이 중요하다니까. 녹은 풀녹자가 아니고 사슴녹자예요. 녹용할 때. 그러니까 청록이란 건 푸른 사슴이잖아요. 그럼 왜 사슴이 푸르냐? 그건 뭐냐면 대자연을 마음껏 뛰노는 사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자연을 마음껏 뛰논다는 것은 제가 전에 백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백석. 네. 자, 백석은 무슨 시인이다? 백석. 복수. 이거 다 했는데 이거 안 했어요 제가? 2차적 다시 한번 할게요. 저항신 기억나요? 네. 일제 파괴되기 이전에 원시 공동체를 다룬다고 그랬죠. 여운 안골족 같은 거 제가 4월달에 그 길상가 가면서 좀 설명했는데 하여튼 2차적 저항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청록파라는 것도 시 자체는 자연을 노래하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항적이다 아니다. 저항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막 으쌰으쌰 이것만 저항신 아니라니까? 네. 으쌰으쌰만 저항신이 아니라 일제 파괴되기 이전에 어떤 자연을 노래하는 것도 하나의 저항신이고 이거는 무슨 놀고 있네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일제 치하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 찾았어요. 백석의 2차적 저항신. 이미 버스 지나갔어. 이미 다 떠났는데 뭐. 그렇죠. 네. 버스 맞죠. 저기 그 판교 판교하고 시간이 오래 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파주까지 가서 파주. 귀여워.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밌죠. 이게 현장에서 공부하니까. 네. 자, 그래서 보시죠. 208쪽에 일제 말기에 문장들 등단한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청록집 그리고 청록파 시인이다. 라는 거 아까 이제 청록파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부를 여러분이 하실 때 나는 그냥 학점을 4년 해갖고 따야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학점 따가지고 어디 취직하실 거예요? 60, 70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는 아시겠죠? 제 말이 이해가죠? 네. 물론 시험을 위한 것도 중요해. 근데 내가 국문학을 공부했어. 청록파가 뭔 뜻이야? 하면 그런 거 있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청록파 시인이고 자연을 형상화했다. 이거는 이야기가 되고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그 세 시인의 차이점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자연을 노래한 시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밑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작가 소개부터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정도 말고 넘어갈게요. 자, 209쪽. 자, 박목월은 월성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본명은 영종이에요. 여러분 그 경주에 가잖아요. 경주. 네. 경주에 가면 박목월 문학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경주하면 토암산 쪽에 가면 네. 뭐 석굴암 이런 데만 가. 네. 불국사. 네. 경주에 가면 여러분이 어디 가야 돼? 박목월 문학관을 가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여유가 되면 이렇게 파랗게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같이 가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래요. 가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데를 가야 돼요. 그럼 박목월 문학관이 어디 옆에 있어요? 경주 토암산 옆에 있어요. 아, 토암산 옆에? 진짜 그쪽으로 안 진짜. 가고 맨 첨성대 이런 그러니까 데만. 그래서 그런 데 가야 된다니까. 자, 어쨌든 박목월은 자, 이 공시를 쓸 때 본명을 사용했고요. 목월이 이제 필명이에요. 필명이 뭔지 알죠? 예. 쓸 때 이름이라는 거고, 뭘 썼다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몰라도 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지용의 추천, 거기 한 5-6째 줄에 보면 39년 9월 문장지에서 길처럼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밑줄 쳐놓았어요. 정지용의 추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청록파 시인을 이야기할 때는 정지용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청록파 시인을 누가 추천했다? 정지용. 정지용이 추천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국문학을 했으면 정지용이 청록파 시인을 추천했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단 활동을 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공동 시집 청록집은 아까 이야기했고 산도와 뭐 여기 여러 작품들 써요. 뭐 이 내용을 뭐 작품의 내용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작품의 그 제목까지는 그냥 그 정도 썼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조지훈 그 밑에. 자, 여기 영양군의 출생이고요. 영양에 가면 실제로 조지훈 문학관이 있어요. 여러분 영양 출신의 또 한 명의 위대한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영양.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누가 썼죠? 아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몰라요? 이문열 썼잖아요. 이문열. 이문열 문학관이 있는 거 아세요? 거기 영양에 가면 이문열 그 문학관이 실제로 있어요. 그 생각 막 터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영양에 가면 그런 영양 돌솥밥만 드시지 말고 영어들 가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영양 보통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회화 전문 학교 문과. 그러니까 회화 전문이 이제 이쪽이 동국대 전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쪽에서 이 문과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고 회화 전문 학교에서 이제 재학 중이던 문장에 고풍상. 자, 이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고풍의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고풍의상은 두 글자. 아니 뭐 명절 때 뭐 입어요? 한복. 예, 한복이 한복. 고풍의상이 한복이라고. 옛날 풍의 의상이라고. 근데 한복 이렇게 시 쓰는 것보다 좀 없어 보이잖아요. 한복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쓴 거예요. 진짜. 있어 보이네. 정말 잘 썼어요. 고풍의상. 자, 그 다음에 12월에 승무, 그 다음에 봉황수. 봉황의 근심인데 요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봉황수는 뭐냐면, 자, 봉황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나라를 빼앗긴 서름. 자, 그러면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한자로 뭐라고 한다? 이거 안 했었나요?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나도 저번 했어요. 맥주탄. 보리맥자 빼어날 숫자 한탄을 타자죠. 보리가 빼어나게 자랐는데 그걸 우리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맥수지탄 꼭 알아두세요. 그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보문론가에 나오죠.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바다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지녔구나. 뭐 이런 시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 맥수지탄이란 말이에요. 빼앗긴 서름 맥주지탄.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은 중문과에서 오셔가지고 정말 유리하셔. 봉황수를 한문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봉황수가 또 한자가 어려운 그걸 찾아보면 되니까. 예. 봉황의 근심인데 이 봉황 그러니까 저렇게 이게 봉황봉자를 써. 예, 그러니까 봉황봉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끌어봐야지. 재밌는 게 봉황이 질문해서 여기 너무 재밌네. 자자. 봉황이 봉황의 봉자 황자가 그거 아세요? 봉황의 봉이 수컷이고 황이 그 암컷인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셔서 다른 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봉황의 봉의 수컷 봉황새를 가리키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뭐 봉 잡았어 그러죠. 봉 잡았어. 네, 봉 잡았다고 그래요. 그게 수컷 봉황을 잡았다고 소리죠. 네. 수컷 말장 황이야. 말장 이게 암컷 봉황을 잡았다고. 몰랐죠?
네. 아니 알라는 암컷이 좋은데 왜?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한자 보면 이렇게 쓰면 간사를 간자가 돼요. 네. 맞죠? 여섯 개, 근데 이런 글자가 있어. 이런 글자가 없잖아. 이거 한자가 그래요. 이거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한자가 그래. 한자가 보면 되게 남성 중심이죠. 뭐 한자뿐이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뭐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여자를 먼저 중시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레이디 퍼스트. 맞아요. 레디 퍼스트예요. 아니 레이디 퍼스트인데 이 레이디스 앤 젠틀맨은 원래 그 바이킹족들이 이제 노략질을 많이 했잖아요. 네. 노략질을 많이 하니까 이 바이킹족들은 막 이게 막 총을 쏠 거 아니 막.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내세우고 자기들 밑에 이렇게 남자들이 있었어요.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 그러니까 이 미국이 되게 뭐냐면 결혼하잖아. 그럼 만약에 윌리엄 씨 남자하고 결혼해. 그럼 미세스 뭐가 돼? 윌리엄이 돼버려요. 자기 성도 없어져 버려요. 그게 안 나요? 이 영국, 미국은 더 심해요. 우리보다 더 심하다니까. 자기 이름도 없어요, 아예. 맞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막 무슨 댁으로 쓰긴 쓰지만. 지금은 많이 안 쓰잖아요. 네, 미스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제 미세스를 쓴다면. 뭔 얘기에 들어왔지? 자, 그래서 다시 이 영양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봉황수 이야기 하다 보였구나. 봉황수,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고, 이렇게 썼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종군체험 중심이 되는 시집도 써요. 조지훈. 되게 유명하고 그 조지훈 문학관을 꼭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양에 가면. 뭐 그 밑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박두진은 저기 안성에 가봤거든요. 안성에 박두진 문학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가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게 있어. 보세요. 이 세 명의 위대한 작가 중에 가장 잘 지어진 문학관이 어딜까요? 가장 잘 지어진 문학관. 박두진은? 아니에요. 가장 잘 지어진 문학관이 조지훈 문학관이에요. 영양. 정말 잘 지어져. 한옥에다가 지어졌어. 제가 다 가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어진 게 박목월 문학관이고 잘 지어진 게 제일 안 된 게 박두진 문학관. 왜 뭔 소리냐면 박두진 문학관 어디에 있냐면 이 도서관에 4층에 있어. 그 안성에 가면 어떤 조그만 도서관이 있어. 저로서 못 찾아가지고 한참 헤맸는데 어딨냐 했더니 도서관 4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허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위대한 시인인데 보통 이러면 그냥 문학관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서관에 그냥 4층에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이 있습니다. 고가 해산이고 여기 보면 이제 향연. 여기 향연이라는 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향기 향자에 고개 연자예요. 향연이라는 향기 나는 고개. 이 현자가 고개 연자예요. 그다음에 묘지송 이런 걸 발표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작품들인데 뭐 작품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11쪽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자꾸 가는 거예요. 둘째 줄에 보면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아까 총록바라고 그랬죠? 문장의 신인제도 초천 누가 추천했다고요? 정지용. 꼭 알아두시라고요. 정지용. 다른 사람까지는 몰라도 돼. 정지용이 추천했다면 알면 돼. 그 밑에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별 영향가 없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넘겨서 212쪽을 212쪽을 보면 위에는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을 보면 새 시인은 자연이라는 공통성. 아까 청록이라고 했죠? 청록파 이런 거랑. 자, 그럼 이제 특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박목월부터 보겠습니다. 213쪽.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 때는요,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엉뚱한 거 공부해봤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딱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돼요. 자, 동심의 세계. 자, 문장으로 등단하기 전에 동시작가로 활동 중이었대요. 박목월이.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들을 썼어요. 그리고 뭐 여러 작품 썼다는 것만 알면 돼. 초록들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요. 동시창작의 의미를 이렇게 썼대요. 밑에 보세요. 동시를 왜 쓰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내 대답은 간단하다. 즐겁기 때문에 그렇다. 동시를 쓰는 것만큼 즐거운 일 없다. 왜 즐거우냐고? 빗방울 한 개에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시시덕거리는 장난꾸러기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밤에 가만히 딸기밭을 뒤지는 바람에 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얼굴이 갸름한 딸기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친구로 사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시가 제가 그 어떤 우연한 기회에 한
4, 5년 전이었나? 그 초등학생 애들 동시를 좀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아이디어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걔네들이 그걸 동시집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 생각하는 발상 이런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른도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동시라는 거죠. 214쪽을 보면 지인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빗방울 한개에서 시시덕거리는 장난꾸러기 마음을 느끼는 그런 것이 동시다. 그래서 이제 박목월 씨의 세계 특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밑줄 치세요. 박목월 동시 세계의 특징 밑줄 214쪽 넷째 줄 첫째 동그라미 자연물에 대한 관찰과 묘사 밑줄 둘째 동그라미 그 밑에 생활체험에 기반한 동심의 세계.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묘사라는 것은 자, 묘사와 제가 여쭤볼게. 용어에 대한 표현 아래 서사와 묘사의 차이가 뭐예요? 뭐 이야기해보세요. 서사와 묘사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이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죠. 묘사는 어떤 상황을 알아두세요. 그림처럼 표현합니다. 이걸 묘사라고 서사는 뭐냐면 시간적인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 거. 이걸 서사라고 합니다. 묘사는 상황을 되게 그림처럼 표현하는 것이고 서사는 뭐라고요? 시간적인 순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김광균의 시에 보면 뭐 길은 넥타이처럼 풀어져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때요? 묘사예요? 서사예요? 묘사죠? 묘사. 뭐 이렇게 꼬불꼬불한 걸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 대표작인 이런 물새한 산새알에서 물새는 물새라서 바닷가 바위틈에 알을 낳는다. 보약게 하얀 물새알 산새는 산새라서 잎수풀 등지에 알을 낳는다. 알락달락 얼룩진 산새알. 어때? 운이 잘 맞죠? 예. 보약게 하얀 물새알 알락달락 얼룩진 산새알 이렇게 운을 잘 맞추고 또 섬세한 관찰도 많이 있죠? 감각적인 묘사. 보약게 하얀 알락달락 얼룩진 이런 표현들 참 잘 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동심의 세계 이런 걸 잘 썼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215쪽 자연 이미지와 언어 미학으로 가겠습니다. 목목을 거기 셋째 줄부터 보세요. 셋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여기 밑줄 쳐야 돼요. 나그네 청로로 윤사월 산도와 등의 시에서 그려지고 있는 자연 이미지는 실제 풍경이 아니라 상상 속의 자연 혹은 이상화된 자연이거나 관념적인 풍경의 세계를 이룬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가 정말 멋진 시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청로루라는 시가 있어요. 박목월 시 한번 봐보세요. 먼 산 청운사 낡은 귀하지. 그럼 청운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푸른 구름이에요. 맞죠? 네. 푸른 구름이 있는 곳에 지어진 절이에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절이 푸른 구름 밑에 있다니까. 그 다음에 산은 자하산. 자하산은 자하가 뭔지 아세요? 자하. 뜻 몰라요? 자하가 뭐냐면 노래 이문세 노래가 있는데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너뿐이야. 너뿐이야. 그 노래가 뭐냐? 붉은 노을이 붉은 노을. 붉은 노을처럼 노래 있는데 자하가 붉을 자자의 노을 한자예요. 붉은 노을의 산이. 여러분 그 윤동주 문학관이 청운도서관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윤동주 문학관이 그 저기 자하동에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몰라요? 윤동주 문학관에 서울에 가면 자하동이 있어요. 거기 붉은 노을이고 거기에 가면 청운도서관이 있어요. 실제로 청운도서관이 있다니까. 근데 정말 청운도서관이 멋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송이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넘어가 보세요. 청운사 자하산은 자 이제 뭐냐? 실제 존재하는 지명이 아니라는 이게 중요한 거야. 상상 속의 공간. 여러분 이상향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상향 영어로 뭐라고 했죠? 몰라요? 쓰면 아실 것 같은데. 유토피아, 뭐 무릉도원이라고 하죠. 엘도라도. 여러분 유토피아가 왜 유토피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부는 이게 딱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 수준을 아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이상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고. 왜 유토피아가 이상향이냐? 토피아가 섬이에요, 섬. 처음에? 섬. 아일랜드. 유가 뭐냐면 네버예요, 네버.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는 거는 네버네버 아일랜드예요. 그 네버네버 아일랜드는 뭐냐? 존재하는 섬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섬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섬. 유토피아는 없어요. 여러분 이어도가 있어요? 이어도 사나 뭐 할 때 이어도가 있어요? 없죠. 무릉도원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엘도라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상형 유토피아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피아 관광 이렇게 막 나와. 이 관광사 보면 원래 토피아 관광은 섬만 다녀야 돼. 토피아 관광이 있다니까요, 진짜. 저는 영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다 왜 이게 써놨지? 이런 걸 막 따져. 근데 섬만 안 다녀. 오만 대 다 다니죠. 토피아 관광이 있어요, 관광 사진. 어쨌든 이 청노루도 시인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자연물이다. 그렇죠? 비롯한 초기.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노루가 푸른 노루가 있겠냐고. 노루가 푸른 노루가 없지. 그러니까 그 말은 대자연을 뛰노는 노루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다 상상적 이미지다. 자, 박목월 시 밑에 달라. 또 다른 것은 시의 형태와 소리에 치면 이행 1년에 안정된 구조. 거기 좀 밑줄 좀 칠까요? 두 번째 달라. 둘째 줄. 이행 1년에 안정된 구조. 여기 보면 다 이행 1년인 거 보여요? 먼 산, 천운사, 청운사, 낡은 기아지. 이행 1년이죠. 여러분 215조. 연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연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연. 1년 2년 할 때. 연을 영어로 뭐라는지 몰라요? 이걸 스탠자라고 하는 거예요. 스탠자. 연을 하늘 날아다니는 연 말고 그건 이제 카이트고 하늘 날아다니는 연은 카이트라고 그래요. 그 말고 1년 2년 할 때 연을 이 스탠자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문학과 다닌다고 해도 이런 건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첫 번째 스탠자 이러면 이게 뭔 소리지 이런 거 알고 1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스탠자. 그래서 먼 산, 천운사, 정운사, 낡은 기아지 1년이죠. 연은 떨어지는 건 알죠. 연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인데 이행식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행 1년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개의 줄이 이행이잖아요. 근데 1년이고 떨어지면 한 년이라니까. 그러니까 먼 산, 청운사, 낡은 귀한집 1년, 사는 자산, 볶는 녹으면 2년, 느른 나무, 속잎, 삐어가는 12구비를 3년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1년이 두 줄씩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이행 1년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행 1년의 안정된 구조, 단순화된 믿음, 명사형의 시행 마무리와 관계를. 자,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 자, 여러분 명사형의 시행 마무리를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명사형의 시행 마무리. 자, 명사형을 쓴다는 것은 어떤 시의 전통일까요? 제가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명사형을 쓴다는 것은 어떤 시의 전통일까요? 이게 한시의 전통. 명시 이렇게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명시 공부해보면 이 한시들은 명사로 끝나는 게 되게 많아요. 이야기하다가 보면. 이해갑니까? 물론 이제 서술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끝을 이렇게 명사적으로 끝내는 처리하는 게 되게 많다니까. 이게 이 한시의 전통. 그래서 이 박목월 시인이 이렇게 한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습니까? 이게 한시 전통이에요. 이게 뭐 한시 전통까지 예를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 지나니까 제가 거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시 전통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시의 함축성 결재미. 여기 유성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대를 울리는 소리가 유성음이에요. 성대를 울리는 소리. 무성음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 그래서 음들을 활용했다. 그리고 신미감이라는 건 뭐냐면 신미감이란 말도 좀 많이 어려운데 미적인 표현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인 표현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름다운 표현. 그럼 좀 알겠어요? 그걸 신미감이라는 걸 써요. 이 문학이 쓴 용어예요. 신미감이요. 그걸 높이 올린다. 먼 볶는 녹으면 느른 나무 이런 것들의 표현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유성음이 뭐냐 성대를 울리는 소리인데 니은자 같은 경우가 100% 유성음이에요. 니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성대가 울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느릅나무, 느릅나무, 니은이 많죠. 청노루, 맑은, 눈에, 봄눈, 녹으면, 미음 같은 경우도 이거 성대가 울리거든요. 니은, 미음 이런 게 다 성대가 울려요. 콧소리 계열이. 이음 같은 것도 성대가 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리도 멋지게 썼다는 거. 우리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여러분 청산별곡 공부해 보셨죠? 살얼이 살얼 청산에 살리했다 하면서 나오는 거. 그게 되게 유성음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활현실의 세계입니다. 자, 생활현실의 세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설명을 좀 해야겠다. 이건 필기를 좀 할게 이거는. 필기를 좀 하고 설명. 뭐냐면 지금 오늘은 이제 이게 한 챕터지만 세 챕터가 똑같아요. 왜 세 챕터가 똑같은지 아시겠어요? 지금 세 명의 작가를 여기서 다 보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아. 박목월. 자, 박목월의 시는 자연시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생활현실의 시가 있어. 이 두 개를 나눠줘. 두 개를 나눠진다. 자연시와 뭐로 나눠진다? 생활현실의 시로 나눠지는데 자연시는 간결한 구조의 짧은 시. 간결한 구조의 짧은 시. 자, 지금 바로 공부한 청노루 맞나요? 간결하잖아. 이게 자연시. 박목월의 자연시를 읽어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템포가. 되게 그 명사적으로 끝나는 경우. 여기 보세요. 이거 낡은 기아집 명사로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는 구름 이게 명사로 끝났죠. 이렇게 끝나는 게 많다고. 자, 생활현실의 시는 삶과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또 가족관계. 가족관계. 또 김영태의 고백체와 사실체. 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생활현실의 시입니다. 그래서 생활현실의 시를 보면 시가 엄청 길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 드릴 거예요. 완전히 달라. 한도가. 시의 길이부터 시작해서 한도가 다릅니다. 그게 이제 좀 이따 공부하실 가정이라는 시예요. 박목월의 가정이라는 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거부터 정리해요. 박목월의 시의 세계는 자연시와 생활현실의 세계의 시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17쪽 보고 있어요. 제20. 이 시집에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박목월의 시 세계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세계는 변모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간결한 구조, 이런 시에서 이렇게 간다.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면 하관이란 말이 있어요. 하관? 여러분, 하관이 뭔지 알아? 하관? 관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예. 하자가, 여기서 아래 하자가 아니라 내리를 하자예요. 하자가 동사로 쓰이면 내린다는 뜻이에요. 상도 동사로 쓰이면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상을 윗상, 아래하 이거만 알면 안 돼. 관을 내리는. 요즘은 다 이제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묘에다 묻는 경우가 있지 않았어요? 요즘에도 화장을 싫어하는 유언을 남기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하관이 가정, 우애 여기 나타나. 요절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는 소리 요절이라는 게. 여러분 한자에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글자예요. 이 글자. 이 글자가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예쁠 요고요. 두 번째가 일찍 죽을 요절. 요절했다는 게 일찍 죽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인 당명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네. 너무 예뻐도 오래 살기 힘들어요. 미인방명. 예, 가인방명. 네. 이해가십니까? 예쁘면 일찍 죽는다니까. 근데 한자 참 잘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두 가지 또 쓰는. 저 안 예뻐서 오래 살겠네. 자, 그래서 요즘 예뻐도 오래 살아요. 요즘 뭐 하나 미술이 좋아서. 미용실 발달. 자, 그래서 과감도 쭉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연작시 어머니 가정을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이 박목월 시인이 보면 이게 자식이 되게 많았나 봐요. 9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어느 시인의 가정. 이게 이제 시인이 누구겠어요? 박목월이죠. 그래서
그 알 전등이 켜질 무렵 운수가 그러니까 뭐 265mm 뭐 240mm 그런 거 있죠? 아웃길의 신발을 넘겨보세요. 내 신발은 19문 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섰으면 육문삼에 코가 납작한 기염둥아 우리 막내도. 그래서 실제로 그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님 중에 박동규 교수 몰라요? 옛날에 그 아침마당에 많이 나왔었는데 모르시는구나. 이분이 실제로 그 아들이에요. 박목월 시인의 아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학 박사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을 거예요. 예,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요. 내 신발은 19문 반.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우리도 내 강아지 이렇게 쓰지 않나요? 요즘에도? 그걸 말하는 거죠.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이런 표현 참 멋지죠. 어떻게 신발이 옵니까?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박목월 시인의 가정이라는 시를 보면 상당히 길면서도 좀 약간은 눈물 나는 시죠. 내용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옛날에 아시다시피 시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인의 삶이 시인으로 이렇게 먹고 살기가 쉬워요. 시인으로 만약 생활한다면 먹고서 오히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시인으로만 산다면 정말 진짜 유명한 시인 아니면 뭐 도종환 시인이나 정현종 시인이나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시 써가지고 살기 힘들어요. 그냥 시인 취미로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작가의 어떤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사회는 언제나 다면적이고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 인용식 가정이 그리는 아버지도 그렇다. 가정은 사랑의 장소지만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도착할 수 있는 현실의 공간.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 책무, 삶의 고단함, 가장으로서의 연민 이런 게 잘 드러났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 이렇게 써놨잖아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 흔들리는 남편의 모습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자신. 이해가죠? 자신이 아버지고 남자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버지는 어설픈 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속사와 인생사에 대한 탐구 그리고 내면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박목월 시 속에 아주 다채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목월 시가 이 두 편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만 들어놓은 거고요. 여러분 좀 더 박목월 시 공부를 해보면 상당히 깊습니다. 박목월 시도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지훈으로 넘어갈게요. 조지훈 전통과 고전미의 세계. 조지훈, 그다음 박두진까지 쭉 설명을 좀 하고 자 보세요. 조지훈 시는 전통과 고전미의 세계인데 여기 보면 동탁이에요. 동탁 분명히 서구적이고 탐미적인 여러분 탐미적이란 말 좀 설명을 해야 하는데 탐미적이란 말 다른 말 뭐라고 할까요? 탐미가 일단 탐미의 뜻이 뭐예요? 탐미의 뜻이 뭐예요? 아름다운 탐한. 그렇죠. 미를 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같냐면 유미와 같은 거예요. 오직 아름다운 뿐이다. 탐미하고 유미는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김동일 1학년 때 공부하셨죠? 김동일하는 대표적인 작품 뭐가 있죠? 광화사. 물론 이제 감자도 있지만 광화사와 광염 소나타가 있어요. 맞죠? 이 재밌는 것은 이렇게 광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예요? 유미주의. 그렇게 하면 돼요. 미친 화가 맞죠? 미쳐서 막 불을 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아노 연주하는 맞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다 유미주의. 오직 아름다운 뿐이다. 근데 이걸 이제 그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빌리면 art for art's sake라고. 그 뭐냐면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을 위한 예술. 오직 아름다운 뿐이다. 그러니까 이 유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오직 아름다움밖에 없다. 그래서 유미주의 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혹시 책을 읽어보셨나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오스카 와일드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어떤 작품을 가지고 이제 사서 이제 있는데 이 주인공이 나쁜 일을 저지를 때마다 이 그림이 막 늙어가. 그림이 원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쁜 일을 저지를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그림이 막 늙어가니까 이 그림을 탁 찔러요. 그림을 찔렀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을 찔러서 자기가 죽는 이야기. 이게 이제 되게 미의 탐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하고 상당히 김동인의 그 광화사하고 비슷해요. 이야기들이. 하여튼 유미주의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그런 그 조지훈의 작품 탐미적인 거고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추천작도 있었고 조지훈은 곡풍상 아까 한복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런 봉황수 다 이야기했어요. 자, 220쪽에 두 번째 달라. 곡풍상은 전통춤을 소재로 한 시다. 춤사에 대한 묘사보다 옷의 전통옷이 한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복이라고도 하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코리안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커스튬이라고 해요. 커스튬. 그래서 한복을 외국인 여러분에게 한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의 전통적인 의상. 아시겠어요? 코스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용도에 입는 의상을 코스튬이란 말을 많이 써야 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 한복시가 되게 멋있어요. 곡풍상이 고바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 지구 막 이렇게 나오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 받친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박도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곡풍상 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시를 좀 영어로 좀 이렇게 영역해달라고 요청이 와갖고 영역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영역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표현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무에서도 전통춤을 시적 대상으로 하여 승려의 춤 동작 이런 거 스님의 춤이잖아요. 이런 걸 했고요. 소멸과 이미지. 근데 봉황수의 시가 밑에 나오네요. 그 밑에 시 나오죠?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 풍경 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위에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 두 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어야만 푸르른 하늘 및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해가지고 막 쭉 나오는 게 이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21쪽. 그래서 봉황은 실제로 그 대통령실에 보면 봉황새가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봉황새. 기울어져 가는 곳, 소멸해 가는 곳에 대한 애착과 애수의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쭉 나오죠. 아까 제가 맥스 비탄 이야기 있고요. 자연과 인생. 자, 자연은 조지훈 씨의 중요한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조금 필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조금 필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어디까지 좀 볼 거냐면 대통령 227쪽에 작품 원문 및 해설 이해까지 좀 보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오늘은 9장까지 했습니다. 지금 9장이 3명의 작가를 다루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자, 조지훈은 어떤 사람이냐? 그 위에다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220쪽 위쪽. 전통과 고전미의 세계다. 전통과 고전미의 세계 다루고 있고요. 조지훈의 작품 중에 이제 곡풍의상, 승무, 봉황수가 있어요. 곡풍의상이 있고, 한복이라고 그랬어요. 승무가 있고, 봉황수. 물론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작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 그럼 이 곡풍의상은 뭐냐? 전통춤을 소재로 해요. 이제 한복을 입고 춤추는 이야기거든요. 이 승무도 전통춤을 소재로 해요. 맞죠? 자, 전통 옷의 아름다움과 전통 옷의 아름다움과 고전미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이게 곡풍의상이야. 그러면 승무는 뭐냐면요. 승려의 춤 동작과 옷의 아름다움. 승려의 춤 동작.
공황수는 뭐냐? 이거는 상실과 애수의 감정. 아까 내가 나라를 빼앗긴 거라고 그랬죠? 자, 이걸 뭐에 투영시켜? 공황세에 투영시키는 거야. 자, 이렇게 비교하세요. 내용이 어렵진 않죠? 알아들으시겠죠? 고풍상은 전통 옷의 아름다움과 고전, 승무는 승려의 춤 동작과 옷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봉황수는 상실과 애수의 감정을 봉황세에 투영시킨다. 근데 다시 말하면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한자로 하면 뭐다? 맥수지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시 공부해보니까 시 쓰는 것도 재밌지만 이게 시를 공부하는 것도 재밌어요. 물론 이제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부는 조금 어려워야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네 뒷산 가가지고 야호하는 게 좋아요. 막 북악산, 막 북한산 정도 올라가서 야호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청소년 교육과 이런 거서 공부하는 것보다 국문학과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풍상 뭐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읽으려면 날 새야 돼요. 자, 거기 221쪽 볼게요. 221쪽 자연과 인생으로 갈게요.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조지훈의 막 이야기가 나오다가 은둔 생활을 한다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 그 세 번째 줄에 문단 활동이 제한되자 강사직을 맡아서 익산에서 은둔하는 게 나오죠. 절필해버려요. 그러니까 절필하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활동을 중단하고 뭐 은둔생활도 해. 그리고 나서 은둔기에 쓴 고사 1, 뭐 3방. 그러니까 서경의 차이. 그러니까 서경이라는 건 서정과 다른 게 경치를 서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경. 서정은 마음을 서술하는 거.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자연 풍경을 형상화해. 해방 직전 운동이 낙과 고목은 자, 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조락하거나 이렇게 나왔죠. 이 조자가 무슨 조자예요? 조락할 때 조자. 이건 강의에 안 나오더라고. 이게 시들 조자예요. 시들 조자. 시들어간다. 시들 조자. 저도 이게 여러분에게 이걸 강의하려면 다 들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조자가 시들 조자가. 시들어서 떨어지는. 그렇죠. 시들어 떨어진다는 뜻이. 죽어가는 자연적 모습에 비애와 우울의 정서를 투영시켰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관조란 말에 하나 또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관조 찾았어요? 예. 밑에서 둘째 줄 관조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문학 공부하다 보면 관조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관조적이다. 내가 이거 한자를 교수님이 안 쓰려고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쓸게요. 이 정도는 한자를 쓰세요. 관조. 뭐 못 쓰면 그리셔도 되니까. 이게 볼 관자에 빛일 조자예요. 관조라는 게. 그러니까 관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여기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만큼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관조적이에요. 정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바라볼 때 바로 이 안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떨어져 가지고 그 형상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제 문학 공부하다 보면 관조적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관조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는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 했는지 아시겠어요? 시험에 관조적의 뜻을 쓰시오 이렇게 안 나와. 이게 나오겠어? 당연히 안 나오고. 근데 내가 문학을 공부했어. 근데 관조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면 국문과 다닌단 말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 관조란 말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조지훈은 자연을 테마로 국제를 해서 여러 작품들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하면 넘어갈게요. 자, 현실 참여와 사회 비판. 자,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역사 앞에서는 종군치열이 주축을 이뤘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전쟁 집단 이런 거 썼는데 이 잠언이라는 건 성경에도 나오죠. 네. 잠언할 때 잠언은 아는데 이 잠자가 뭐냐면 바늘 잠자예요. 바늘 찌르는 바늘 있죠. 바늘. 네네. 바느질할 때. 그러니까 바늘이 되는 말, 찌르는 말. 그러니까 찌르면 아프죠.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교훈이 되는 말.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근데 잠언이 뭔 뜻인지 물어보면 잘 몰라. 이해하십니까? 예. 한자는 이게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잠언을 찾아보세요. 그럼 나와요.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현실 참여 이런 것도 많이 썼다는 거예요. 하이딩. 자, 박두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박두진에 대해서 이제 227쪽 그 위에까지 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작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과 정신. 그래서 정지용이 문장에서 박두진의 시를 추천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박두진도 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박두진의 시는 기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꼭 알았어요. 불교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특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내려가보세요. 거기서 빛을 주세요. 그의 토기시에서 표현하는 자연은 한국시에 나타나는 감정에 의해 재석된 주관적 세계로서의 자연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당대의 다른 신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의 세계를 과감하게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박두진의 시는 상당히 독특한 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향현, 아까 향현 기억나요? 향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금방 했는데 향기나는 고개연자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향연 했는데 아까 예. 묘지송, 묘지를 친송하는 거 해가 있어요. 향연은 산의 감각적 풍요로움을 생명력의 표상과 정신적 비전에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는 방식. 넘어가 보세요. 뭐 그런 식으로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연보다는 더 유명한 작품이 박두진은 묘지송이에요. 박두진의 물론 해도 유명하지만요. 박두진의 대표시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 뭐냐? 묘지송이에요. 묘지송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북망산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북망이죠. 금잔디 기름진데 동그만 무덤들 외롭지 않다. 무덤 속 어둠에 하얀 여기 총루에다 좀 짰어요. 총루가 뭐냐? 뭐죠? 해골이 해골. 해골 바가지 해골. 해골 몰라 해골.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보세요. 무덤 속 어둠에 하얀 해골 빛나는 이러면 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총루라고 쓰는 거예요. 있어 보이려고. 하얀 해골이 빛나는 보다 낫잖아요. 향기로운 주검. 주검이라면 죽은 시체를 주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주검 있는 그 풍기. 살아서 설던 주검 죽었음에 그렇게 나오고요. 하얀 태양이 그립다. 금잔디 사이 하얀 것도 비었고 삐삐 여기 밑도 있어요. 삐삐 배종까지 의성어라고 써요. 의성어. 삐삐 배종 의성어예요. 예스들도 우는데 주검들이 들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덤은 죽음과 고립의 공간이 아니다. 이런 거를 주검들이 여기에서 누워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감성, 어둠 속에 빛나는 총루 이런 거 나왔죠? 생명력.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생명력이 다 없잖아요. 근데 이걸 생명력 있게 표현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그 박두진의 시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느냐? 부활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부활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게 우리가 소멸의 공간이지만 부활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박두진 시의 보면. 무슨 말 이해가시죠? 기독교적인 관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과 인간, 역사, 현실 네 개체가 나오는데 박두진의 초기 시가 자연이 생동하는 감각의 구현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 이후에는 좀 약화되고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이런 것이 강해진다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뭐 작품 제목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자, 좀 내려가다 보니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 자, 역사, 현실의 알레고리로서의 자연 이런 말 있죠. 못 찾았어요? 225쪽에 한 7줄 정도 쭉 내려가면 있을 텐데 역사, 현실의 알레고리로 알레고리란 말 좀 할 수밖에 없네요. 알레고리. 이건 알레고리가 뭐예요? 알레고리.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알레고리가 뭐냐면 1대1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1대1 비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세상이 있어. 예를 들어 봐요. 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있죠? 그럼 님이 진짜 님도 있고 또 뭐예요? 조국도 있고 또 절대자도 있고 기억나요? 있다고 했잖아. 한용을 해서. 기억나죠?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근데 이러면 여러 가지잖아. 이러면 알레고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하나의 대상은 이런 내용만 비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알레고리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뭐 가지마라 이런 거 있죠. 예. 까마귀는 뭐 간신이고 백로는 뭐 이렇게 예. 충신이고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예. 이거는 이것만 딱 하잖아요. 일러서.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알레고리예요? 예, 그게 알레고리.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이거는 이것만 딱 비유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걸 그렇죠.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문학에서. 문학이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현이란 말이 또 있어서. 이거 보세요. 문학 공부하면 용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용어 어렵죠. 근데 어려운 걸 알아야 재밌다니까요. 제가 써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방송에서도 이렇게 강의 안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위해서 다 설명드리는 현현. 이게 드러낼 현자에 나타낼 현자예요. 현현한단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현현이 뭐냐? 명백하게 나타내는 거죠. 현현. 이렇게 써서 뭔가를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을 현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을 보세요. 신을 제가 하려고 너무 많네. 이게 보일시자거든요. 보일시자. 이렇게 써요. 한자로. 왜 이렇게 보일시자를 쓰냐면 자 제사를 지내 제사를 지내요. 자 그럼 이게 그 제사를 지내는 게 이렇게 생겼죠. 예.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여기 이제 받침대가 있고 여기 뭐가 있잖아요. 여기에 뭐 그 돼지고기라든가 고기를 잡겠죠. 네. 고기를 잡겠죠. 그 고기를 잡으면 산채로 올리죠. 옛날에는 예. 산채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이게 보일시자예요. 피가 뚝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이 제기를 올려놓으면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 그러면서 신이 보이겠죠. 예. 우리가 신이 이제 사람 대신 속죄양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 글자에서 보일시자가 나온 거예요. 보일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건 다 갑골문의 대가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보일시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대가 그분을 잘 아세요? 알죠. 저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니 알긴 아는데 또 이게 문학이 그럴 수는 없고 교수님이라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여튼 현현할 세계로의 의미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흰이 드러내는 그런 세계. 그리고 푸른 산과 붉은 꽃밭 뭐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고 있어요. 신의 계시 이런 것들이 현장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하면 여기 이제 보면 225쪽의 마지막 단락 정리하는 박두진의 종기시에서 자해는 밑줄 치세요. 신역사 현실과 연관된 관념의 대응물로서 시화돼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 쉬면서도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226쪽에 둘째 줄 사도행전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네,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이분 되게 기독교적인 관점에 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석과 수석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박두진 대표적인 수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자연의 순수이자 핵심, 자연이 가진 자연이 보여주는 초월체, 여기도 현현 또 나왔네. 현현 나왔죠? 그래서 수석을 형성한 수석시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인간이 손을 거쳐 창조된 수석시는 한편의 예술작품으로서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작시들을 많이 써놨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경이로운 존재물, 지고의 예술품, 인수봉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위험은 신의 자태를 통해 열정과 절제, 주제를 연결시키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 산과 관련된 여러 표현들이 막 나와요. 시가 나오고 좀 내려가다 보면 청어에서는 이런 말 있죠. 227쪽에 한 10줄 정도 내려가보세요. 청어. 그러니까 푸른 물고기죠. 인간의 한계 자체에 대한 인정, 자각과 함께 신성에 대한 긍정의 태도. 인간된 존재로서의 한계를 자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한한 인간 존재를 바치고 있는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은 하나님, 기독교의 어떤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10여 년에 걸쳐 발표한 수석 연작 시편에서 박두진은 자연의 본질의 집약체인 수석을 통해 신성에 대한 지향,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죠. 맞죠? 인간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유한하지만 결국 이제 부활한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설명을 듣는데 참 멋진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불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맞죠? 예. 불교와 기독교는 다른데
불교는 당연히 이제 석가모니께 사람이고 여기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잖아.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영어로 한 단어로 설명하면 불교는 두고요. 기독교는 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수행을 해서 결국은 사람이 됐고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는 생불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살아있는 부처. 사람도 이렇게 내가 직접 수행을 해야 돼. 맞죠? 네. 이 불교에서는 내가 수행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맞죠? 이미 행해졌어요? 행해지지 않았어요? 네. 행해졌죠? 행해졌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대단하죠? 그러니까 두와 던으로 나눌 수가 있다. 불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를 있는데 하여튼 이 수석이라는 것도 이제 자연을 노래하면서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벌써 또 시간이 다. 조금만 쉬었다가 작품 원문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